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 목숨만 살리기 위해 피난 가기 바빴으면서도 군사작전에 감나라, 대추나라 관여를 했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상자TV 전쟁의 신 인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2차 대전 최고의 장군은 바로 에르빈 롬멜입니다. 첫째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전투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이 모호할 때는 공격하는 스타일이었고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있지 않았으며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흔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구태의연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난 후 옳다고 밝혀진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 영국의 몽고메리, 즉 몬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평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평이 중론입니다. 몬티는 사실 사람 좋은 아이젠하워를 가장 애먹였던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했던 몬티는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에 뒤늦게 참전한 미군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영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었기에 영미연합군 총사령관은 미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미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자신보다 군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은 영국군 대표장군인 몬티를 다루기가 쉽지 않았고 몬티는 항상 자신이 최고라는 프라이드와 함께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우리 영국군은 미군보다 경험이 많다.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 영국군이 투입돼야 한다. 때문에 연합군의 모든 군수 지원을 우리 영국군에게 해달라. 몬티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패튼도 몽고메리에게 호락호락 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아이젠하워는 몬티와 패튼의 중간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둘을 중재하느라 애를 많이 먹게 됩니다. 반면 히틀러의 부하였던 에르빈 롬멜은 어찌 보면 불쌍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 목숨만 살리기 위해 피난 가기 바빴으면서도 군사작전에 감나라, 대추나라 관여를 했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직접 배를 만들고 군량을 조달하고 병사를 모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롬멜도 이순신 장군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942년 6월 영국 저항의 상징이었던 북아프리카 토브룩을 점령하고 롬멜 영광의 정점에 올랐던 그 시기 2차 세계대전은 계속해서 전선이 확대되며 절정으로 치닫는 중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일본군은 영국군을 물리치고 싱가포르를 점령했으며 유럽 쪽으로 가면 히틀러가 독소전 2년차에 들어선 이후 이제는 모스크바를 단념하고 자원 확보를 위한 소련 남부 지역인 우크라이나 점령을 목표로 청색 작전을 시작하여 남부 집단군 전체가 스탈린그라드와 코카사스 산맥으로 진격하는 등 전장의 판이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이 너무나 필요했던 2차 대전 전 기간 중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선 사단장이 아니라 전군 총사령관 혹은 최고 지도자 위치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정답은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넓은 전투지역 중 어느 곳을 선택해서 한정된 자원을 넣을 것인지는 일개 사단장이 아니라 최고 사령관이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본 컨텐츠의 제목이 승리를 위한 대전략, 처칠 몽고메리 대 롬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처칠 수상이 참으로 현명했던 것은 아시아의 싱가포르를 과감하게 선택지에서 제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에 처칠은 북아프리카, 즉 롬멜 격파에 올인을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던 독일의 히틀러는 그토록 적은 병력으로 넉넉한 자원과 넉넉한 병력의 영국군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었던 롬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롬멜을 선택하여 어느 한쪽 전선에서라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새로운 공격인 스탈린그라드 점령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스탈린그라드를 먹어봤자 소련은 항복하지 않을 게 뻔했지만 북아프리카 전체를 점령한다면 영국의 목줄을 조이는 최고의 전략적 기회를 잡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영국은 패전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히틀러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그는 롬멜이 적은 병력으로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현재 진행 중인 롬멜의 승리를 이용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소련 남부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느니 이미 승리를 거두고 있는 롬멜을 지원했다면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름과 전차를 보내준다면 3일 안에 카이로에 입성할 텐데, 이런 롬멜의 외침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칠 수상은 히틀러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롬멜은 나홀로 외로이 몽고메리뿐 아니라 처칠, 즉 영국 전체와 싸운 셈이었습니다. 그럼 사막의 여우 롬멜 대 영국 수상 처칠과 몽고메리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던 북아프리카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토브룩 전투 승리는 롬멜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롬멜이 보급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만 했기에 패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롬멜이 설사 이탈리아군처럼 토브룩을 점령한 후에 죽치고 앉아 있었을지라도 영국이 가만뒀겠습니까? 영국군은 반드시 반격해왔을 것이고 독일은 반드시 패배했을 것입니다. 토브룩에서 산더미 같은 영국의 보급품을 탈취한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 그러나 롬멜은 승리를 만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매우 조급했습니다. 승리에 취해 시간을 끌면 또다시 충분한 보급을 받은 영국군이 기운을 차려 반격을 해올 것이 뻔했던 상황.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만이 독일군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독일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롬멜은 엘 알라메인을 돌파하고 신속하게 카이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편 몬티는 1942년 8월 초 클러드 어친넥 장군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받습니다. 몽고메리를 선택한 것은 영국 수상 처칠이었고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롬멜 격파에 올인을 하고 몽고메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사실 방어형 장군이었고 참을성이 강한 자였습니다. 마치 나폴레옹 전쟁 당시 웰링턴 공작에 비유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롬멜에게 먼저 공격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제8군을 재편상한 후 침체된 영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군기 잡기에 나섰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육군과 영국 사막 공군 간의 제병 합동 공격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이 점이 확실히 몽고메리가 뛰어난 점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병 협동 전술은 기본입니다. 몽고메리는 결코 허당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알람 할파 전투에서 이 점 때문에 롬멜은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롬멜은 병사들에게는 칭찬만 해주고 싶은 반면 이탈리아 장교들은 쓸모가 없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더 쓸모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롬멜의 이 말은 바로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무능함을 불평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롬멜도 모르는 점이 하나 있었으니 영국군이 울트라 아모 해독을 통해 독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보급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무리 보급을 해도 중간에서 모조리 커트당하는 바람에 롬멜은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급 문제는 이탈리아 정부의 무능도 원인 중 하나였지만 영국이 울트라 아모 해독을 통해 수송선의 도착 시간까지 꿰뚫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롬멜은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알람 할파 전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전투야말로 몽고메리와 처칠 그리고 롬멜의 첫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사실상 카이로 입성을 위한 롬멜의 마지막 공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뢰지대가 생각보다 무척 깊었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돌파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1942년 9월 2일 롬멜은 애타게 기다려왔던 5,000톤의 연료 중 2,600톤 연료가 트리폴리로 향하던 도중 영국 공군에 의해 바닷속에 수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다가 롬멜 전차부대는 지뢰지대를 돌파하는 도중 계속해서 영국 사막 공군에게 맹폭격을 당했습니다. 이젠 롬멜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몽고메리가 육군만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과의 협력 작전을 쓰고 있구나. 돌파가 쉽지 않겠다. 영국 공군에게 하늘에서 두들겨 맞고 연료도 간당간당해 가던 이중고를 겪던 롬멜은 마침내 공격 중지를 명령합니다. 롬멜은 알람 알파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력은 절대적인 요소이며 영국 공군이 제공권을 갖고 있는 한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롬멜의 장기인 구동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알람 알파 전투 후 롬멜이 절실하게 깨닫고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새겼던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 독일 지부에서 벌어졌던 기갑부대 논쟁 당시 롬멜이 연합군 상륙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다. 때문에 연합군이 상륙한 이후 연합군이 상륙한 지점으로 기갑부대를 이동시키겠다는 기동방어전을 쓰면 안되고 해안 가까이에 붙여놓자고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전투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고메리는 롬멜을 추격하여 공격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몬티는 이미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군은 계속 보급을 받고 있었고 미국이 보내주는 최신의 샤먼 전차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몬티는 느긋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했던 몬티는 아직도 자신의 병력이 경험 많은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 병사들을 상대하기에는 전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롬멜 대 처칠 몽고메리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정적인 전투가 아니라 기동전을 신봉하던 롬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람 할파 전투 이후부터 롬멜은 거꾸로 영국군처럼 정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즉 롬멜은 기동전의 달인이었지만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어선을 치고 영국군 공격을 기다리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진격해오는 동안 즉 1941년 2월부터 1년 7개월간 쉬지 않고 싸우기만 했던 롬멜의 건강 또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돼버린 롬멜. 그는 독일로 요양을 하러 떠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몽고메리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롬멜이 독일로 요양을 떠나 있는 동안 롬멜을 대신할 사람은 슈툰메 장군이었습니다. 슈툰메는 1942년 9월 16일에 도착해서 롬멜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때 롬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몽고메리는 분명히 야간에 공격을 할 것이다. 공격은 보름달을 활용할 수 있을 10월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다.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라. 방어선의 가장 바깥인 제1선에는 마치 한국의 GP처럼 전진기지가 있었고 그 안에 1개 분대의 보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진기지 뒤에는 즉 제2선에는 수십만 개의 지뢰지대, 그 뒤 제3선에는 대전차포 및 88mm포, 그리고 가장 뒤에 기동 예비대로서 독일의 기갑부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롬멜이 자랑스럽게 악마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인 지뢰밭에는 대전차 지뢰 25만 개와 14,500개의 대인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롬멜은 슈툰메에게 자신의 방어 계획을 설명했는데 영국군이 이 지뢰지대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될 때가 총공격을 가할 타이밍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이 전략대로 슈툰메가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몽고메리가 공격해온다면 자신은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슈툰메는 롬멜의 이 말을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관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롬멜의 방어 전략은 한마디로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탱크 숫자는 너무나 적고 영국군 전차 숫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밀려오는 영국 전차를 아까운 탱크로 처음부터 맞상대하지 않고 지뢰와 대전차포로 먼저 상대하여 영국군 전차부대의 힘을 빼놓은 이후에 아껴놨던 기갑부대로 총공격하겠다는 것이 롬멜의 전략이었습니다. 롬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3중 방어선, 이 방어선이 최대한 오래 버텨줘야 한다는 것을. 이 방어선이 조기에 뚫리게 되면 기름이 없어 기동성이 떨어지는 자신의 부대는 도망도 못 가고 전부 다진 고기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그는 전차 부대를 더 달라고 히틀러에게 요청도 하고 건강도 회복할 겸 독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몬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임한 8월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 처칠은 롬멜을 적당히 이기는 반쪽 승리조차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몬티는 필사적으로 전략을 강화하며 맹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영국군 입장에서는 지상전에서 단 한 번도 독일을 이긴 적이 없었던 상황, 너무도 승리가 고팠던 상황이었고 처칠 수상은 롬멜 격파에 이미 올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롬멜도 필사적이었고
처칠과 몬티도 필사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터지면 정말로 불꽃이 튀는 처절한 양상이 예상되는 상황. 마침내 1942년 9월 22일 롬멜 원수는 슈툰메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고 독일로 떠납니다. 처칠 수상의 선택과 집중 대전략으로 압도적 지원을 받으며 공격 준비를 하고 또 했던 몬티와 영국군을 막을 방어 전략을 전수하고 떠난 롬멜. 과연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몬티는 어떻게 싸웠고 어떤 전략으로 싸웠으며 롬멜은 또 어떻게 대응했을지, 만물상자TV 전쟁의 신은 구독자 여러분께 디테일하면서도 재미있게 다음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대전략. 처칠, 몽고메리 대 롬멜의 첫 번째 싸움은 이렇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2부, 진짜로 처절했던 처칠, 몽고메리 대 롬멜의 2차전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